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우리 국민의 이동량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이 휴대전화 이동량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지난주 이동량은 전주보다 11% 늘었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시기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0.13%로 계절 독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며 거의 한계치에 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두세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이 되거나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다음 주 일상 회복에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착기에 들어서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데 진입 기준으로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10만 명 이내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차등 지급으로 생긴 소상공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에 따라서는 추가 지원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 신고됐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환자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이동량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지난주 전국 이동량이 2억 8,325만 건에 달해 직전 주보다 1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7%, 비수도권이 19.3%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동량과 비교하면 1.3%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동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이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0.13%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한계치에 달한 것으로 더 낮아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두세 달 이상 유지되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치명률 0.13%는 0.05에서 0.1% 정도 되는 계절 독감 치명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또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두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이 되거나 새로운 치료제 개발 등 큰 변화가 없는 한 치명률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 치명률이 올라가지 않도록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 추세라면 코로나를 일반 의료체계에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 3천여 명. 주중 신규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오곤 하는 수요일이지만 전날보다 6천 명 줄면서 하루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83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86일 만에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중환자 병상 가동률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에선 다음 주부터는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 체계의 구축과 일반 의료 체계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된 겁니다. 일반 의료 체계의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먼저 위중증 환자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고위험군은 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과 입원까지 가능하도록 해 중증 진행을 최대한 막는 겁니다. 또 검사 따로, 진료 따로였던 코로나19 대면 진료 병의원은 통합 정비되고 응급실은 안착기 전환과 함께 코로나 치료병상 운영 지원을 중단하고 다시 응급의료만 전담케 합니다. 분만이나 투석을 할 때도 일반 치료실에서 공간을 격리하도록 해 임산부나 투석 환자가 코로나 전담 병상을 찾아 전국을 헤매던 일은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병상과 인력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정부 첫 당정협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거나 보지 않아도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업종에 따라선 추가 지원금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예측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증상은 경미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건강해질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빌 게이츠는 지난 2015년 1,000만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할 바이러스의 출현을 경고한 탓에 지구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음모론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봉쇄 위주의 고강도 통제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런 통제를 풀 경우 155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예상은 중국 푸단대학 연구팀이 미국 연구원 2명과 함께 실시한 연구에서 나왔으며 연구 결과는 초고 형태로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됐습니다. 연구진은 중국 백신의 효능과 접종률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번 달에서 7월 사이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될 경우 유증상자가 1억 1,200만 명으로 급증해 270만 명이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약 155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강력한 봉쇄, 격리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거브라요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의 양태와 지금 우리가 미래에 예상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러한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다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브라요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바이러스와 싸울 더 좋은 수단이 있기에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야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을 경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야외에서 사람과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최근 도쿄도 의사회 측에서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한 뒤 나온 것입니다. 마스노 장관은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을 때 일사병 위험이 높으므로 야외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마스크를 벗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마스크 착용 방침에 대해서는 감염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과학적 견해를 듣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하루 입국자 한도를 2만 명으로 늘리고 단체 관광객 입국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입국자 수를 현재 10,000명에서 2만 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코로나 감염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입국자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현재 허용하지 않고 있는 관광객 입국도 재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시범적으로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인 뒤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을 맞은 사람은 공항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역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굳게 걸어 잠근 국경을 8월부터 완전히 개방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8월 1일 0시부터 국경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방 조치를 통해 기존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도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을 포함해 60여 곳에 이르는 무비자 국가의 국민은 이달 5월부터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방은 계획보다 2달 앞선 것으로 앞서 뉴질랜드는 10월 완전 개방을 목표로 5단계 국경 개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신고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시 체계를 통해 소아의 원인 불명 급성 간염 의심 사례 1건이 지난 1일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보고된 환자는 호흡기 검체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주로 소아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검출됐습니다. 이상원 중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해당 사례가 코로나19와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층 등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의 원인 불명 급성 간염은 지난달 4일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지난 4일까지 세계 19개국에서 237명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천군 창선리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3급 법정 감염병이며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피부에 난 상처를 통해 감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원은 비브리오 폐혈증균의 첫 검출 시기가 지난 2018년에는 6월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2달이나 빨라졌다며 이는 지구온난화 등 해양 환경의 변화가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바이오 등의 초격차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전략적 투자와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그동안 축적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와 8월에 예정된 달 궤도선 발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환경 정책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국제 환경 질서에 선제 대응하고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 창출이란 국정 과제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를 위해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환경 정책을 세우고 기술 융합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며 명령과 통제 대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환경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단체 스포츠가 어려워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골프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골프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인 뒷땅치기가 자기도 모르게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손이 아파도 참다가 결국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골프를 치다 손에 통증이 시작된 김채근 씨. 모래벙커 주변에 얼어붙은 땅을 3개 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 아픈 걸 참고 골프장에 나가기를 반복하다 손가락을 굽히지 못할 만큼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늘진 부분에는 얼어있는 부분이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모래가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거리도 있고 뻥긋이 하시니까 이제 3개 친다고 쳤는데 생활하는데 전혀 뭐 문제를 못 느낄 정도였었고, 그게 이제 주말에 공 치면은 조금 더 아프고. 진단 결과는 유구골 골절, 손바닥 아래쪽에 힘줄을 감싸듯 생긴 뼈가 부러진 겁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고 통증도 심하지 않아 버티다 증상이 악화했습니다. 석 달 만에 손만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를 다시 찾아 수술한 끝에 통증을 씻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뼈가 부러질 만큼의 손상이 아니라고 환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처음에 다치고 나서도 손을 다 쓸 수 있고 견딜 만한 정도의 통증이 계속적으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진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젊은이들이 골프를 시작했고, 스크린 골프장까지 대중화하면서 골프 인구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덩달아 골프를 하다 손을 다쳐 병원을 찾는 사람도 코로나19 이후 20% 정도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히 몸을 풀지 않으면 골프 연습도 언제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운동하기 전에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그립을 들고 20분, 30분 이상 계속 하는 그런 운동은 연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통증을 참고 병원 치료를 미루지 말고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 병원을 찾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뼈는 이상이 없다. 천문학적인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전력이 이번 주 경영 실적을 공시하는데 올 한 해 17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새 정부는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서민 부담이 커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한국전력은 최근 전국 사업소장 회의를 열어 자산 매각을 논의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전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지난해 11조 7천억 원의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만 벌써 13조 원이 넘는 채권을 또 발행하는 등 빚더미에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적자는 무려 5조 8,600억 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2조 7,900억 원의 2배나 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경영실적이 공시되는데 올해 1분기에만 지난 한 해와 비슷한 5조 7천억 원의 영업손실이 나서 올해 전체로는 17조 4,723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3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원인으로는 전력생산 연료비의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얽혀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한전의 전력 판매 독점과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원리 중심과 원가주의 원칙 강화로 손질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 특히 아주 크게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같은 거는 이걸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기록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새 정부 초에 서민 부담이 커지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단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천문학적인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한전 경영에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한전은 물론 산하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은 대부분 급여 외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1억 원 안팎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주요 10개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8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근원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 인건비 등 5개 지표를 취합해 인플레이션 고착화 지수를 만들어 비교했습니다. OECD 주요 10개국 중 가장 지수가 낮은 곳은 일본이었고 우리나라는 8번째로 평가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였고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에서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데 대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40% 많았던 데다 현금으로 지급돼 수요를 더욱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국제 경유 공급량이 줄어들며 국내 주유소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앞질렀습니다. 11일 낮 12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46.65원으로 1945.88원인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8개 지역에선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높았고 충북 지역은 같았습니다. 지역별 경유 가격을 보면 제주 지역이 2,053원으로 제일 비쌌고 대구가 1,917원으로 가장 쌌으며 서울은 2,003원, 경기는 1,949원, 인천은 1,944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물가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휘발유 값을 비롯한 물가 급등이 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어려운 문제지만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갤런, 즉 3.8리터에 4.374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47.4% 급등한 것으로 역대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가격도 갤런당 5.55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가장 기름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는 갤런당 5.841달러까지 뛰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석유 공급 부족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 선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Because of the supply chain issue that's in the Russian issue, because these are, issue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he has to basically work with other governments to address them.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 국내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세금을 부과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임금 인상을 주고 역사적인 수준으로 적자를 줄이고 대기업과 부유한 미국인들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물가 급등을 잡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다만 휘발유값 상승 등 최근의 물가 급등은 외부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Some of the roots of the inflation are outside of our control, to state the obvious. But there are things we can do and we can address and we need to do.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에도 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연준으로서는 돈줄 재기에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푸틴 대통령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전술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7일 공개한 트위터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흑해 함정 2대가 잇따라 침몰합니다. 러시아의 자존심 모스크바호를 격침했다고 주장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함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동부 하르키우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 점령도 더디게 진행되며 전쟁은 교착 상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 Russians aren't winning and the Ukrainians aren't winning and we're at a bit of a stalemate here.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가 동부 돈바스 병합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야망은 높지만 러시아군 역량이 따라오지 못하며 전쟁은 장기화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assess President Putin is preparing for a prolonged conflict in Ukraine, during which he still intends to achieve goals beyond the Donbass.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러시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핵 사용이 임박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에 등장한 일명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IL-80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L-80은 러시아가 개발한 공중지휘 통제기로 핵 폭발에도 견딜 수 있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탑승해 전쟁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과시용 카드일 수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고전하고 있는 전쟁을 뒤집기 위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 1000여 명이 남부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 항전을 벌이고 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10일 보도했습니다. 제철소에는 다친 군인 수백 명과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대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10일 언론을 통해 1000명 이상의 군인이 제철소에 남아있으며 이 중 수백 명은 부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제철소에는 우크라이나군 2000명이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속된 러시아군의 공세로 전력이 약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는 민간인 대피 작전도 계속됐지만 여전히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탈출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무기 도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연일 집중 공습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가 가중되는 연쇄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한 창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간신히 껐지만 시설은 초토화됐습니다. Находимся на объекте, в который попала русская ракета. Всего было выпущено по Одессе 7 ракет. Да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работающе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 котором шел рабочий процесс.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까지 동원해 오데사의 호텔 2곳과 쇼핑몰을 폭격했습니다. 킨잘은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음속보다 5배 이상 빨라 요격이 쉽지 않고 핵탄두 장착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는 서방의 무기 유입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Вперше за десятки років в Одесі немає звичайного руху торговельного флоту, немає звичайної портової роботи. Напевно, цього в Одесі не було ще. 각각 세계 4위와 6위 규모인 우크라이나의 옥수수와 밀 수출은 대부분 오데사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까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Ukraine is the wheat basket of Europe, and it's sitting on 8 billion euros worth of wheat right now from last year's harvest. They cannot export it. They have no access to the sea. This is one of the key issues that we must address.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곡물 가격 폭등세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코로나19 사태와 내전, 기후변화와 경제 위기 등으로 수천만 명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시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이 이번 주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AFP 통신은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이 개인 의견을 현지 시각 12일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집권 사회민주당은 14일까지 나토 가입에 관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웨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도 나토 가입에 대한 입장을 15일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왔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국민 여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러시아는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심각한 군사,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항암제 대부분은 주사 형태이지만 일부 항암 성분은 용매에 잘 녹지 않아서 비활성 형태로 주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비활성 형태로 주입하게 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데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항암 성분을 잘 녹여서 활성 형태 주사제로 바로 쓸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일단 이성규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대장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활성 물질로 변환돼 약효를 내지만 활성 물질은 용매에 잘 녹지 않아 비활성 물질을 주사제로 인체에 주입합니다. 이리노테카는 전이성 대장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항암제로 비활성 형태이기 때문에 간에서 SN38이라는 항암 물질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는 약 5%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항암 화합물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활성 성분을 잘 녹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용해도가 높은 물질로 약물을 이중으로 둘러쌌습니다. 대장암 항암제의 활성 물질을 주사 형태로 인체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 개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극난용성 약물에다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친수성 화합물을 이렇게 같이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붙임으로써 저희가 1차 입자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1차 입자 자체도 여전히 이 소수성 부분, 난용성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난용성 부분을 녹이기 위해서 양친매성 고분자를 다시 둘러싸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미국 암학회에서 활성 물질의 약효가 비활성 물질보다 4배 정도 더 높다는 내용의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대장암과 위암 등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할 경우 활성 물질을 인체에 직접 전달해 기존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도 효능을 낼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량 투여에 따른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잘 녹지 않는 항암 물질을 주사제 형태로 만드는 원천 기술에 대한 보도를 보셨는데요. 네, 기술을 개발한 SN바이오사이언스의 박영환 대표이사 그리고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성규 기자, 우선은 그 잘 녹지 않는 항암 물질을 주사제 형태로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 대장암 항암제인 이리노테칸을 예로 들면요. 이 이리노테칸은 비활성 물질로 우리 몸에서 활성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게 체내에서 100% 전환되면 치료 효과가 크겠지만 실제로는 변환 비율이 5%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활성 물질을 인체에 직접 주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활성 물질이 잘 녹지 않아서 그동안 이 주사제 형태로는 개발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SN바이오가 이 물질을 용매에 잘 녹여서 주사제 형태로 주입하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네. 자, 관련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을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SN바이오 사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SN의 SN은 Stabilized Nanomedicine, 즉 안정화한 나노 의약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 첫 파이프라인인 SN38 나노 입자 프로젝트에서 빌린 것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나노 의약품 기술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불구하고 스케일업 단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단지 연구 수준에서 사장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제품화까지 가능한, 즉 스케일업을 해도 안정화된 수준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SN바이오의 항암 물질을 녹이는 핵심 기술이 이중 나노미셀이라는 기술이잖아요. 좀 용어가 어려운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반적인 수준의 난용성 약물, 즉 물에 녹지 않는 약물은 약물과 고분자의 조합만으로도 미셀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노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셀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약물을 감싸서 물과 잘 결합하도록 하는 방울 형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마치 물에 녹지 않는 기름 얼룩을 세제를 이용해서 둘러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약 30%의 신약보호 물질들은 극도의 난용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형태의 미셀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부 침전을 형성해 주사제로 투여할 경우 혈관 막힘 등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로 실제로 임상시험에 진입조차 불가능합니다. 이중 나노미셀 기술은 극도의 난용성 물질에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수용성 약물을 결합해 1차로 입자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체 구조를 다시 고분자로 안정화한 이중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난용성 약물은 유사한 구조의 수용성 약물을 중간 매개로 해서 침전을 형성하지 않고 약 100나노미터의 안정한 입자를 형성합니다. 자, 기존의 미셀로는 녹지 않는 극도의 난용성 물질을 이제 녹이는 기술, 그게 바로 이중 나노미셀이라는 설명인데요. 자,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 현장 영상을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주사제를 투여했을 때하고 비활성 성분을 이렇게 우리가 투여했을 때 약효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비활성 성분으로 투약을 할 때에 비해서 활성 성분으로 투약할 때는 작게는 100배, 많게는 1000배 이상의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비활성 성분을 투약했을 때에 비해서 활성 성분을 직접 투약하게 되면 투약 용량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약효는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약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약을 대상으로 이 기술을 적용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항암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항암제 물질 자체가 난용성의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매우 고가의 약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그 제재화를 바꿨을 때 훨씬 더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의 적용을 하게 되면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훨씬 더 낮추는 그 약제를 개발함으로써 환자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 나노미셀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중 나노 미셀 기술은 SN38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나노 전달 항암제에 적용했습니다. 저희가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극도의 난용성으로 개발되지 못했던 항암제 2개 품목, 간질환 치료제 1개 품목에도 적용 중이며 예비 연구 결과 성공적으로 나왔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합성의약품의 30%는 용해도 문제로 개발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몇몇 신약 개발 회사가 공동 연구나 위탁 연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SN바이오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이 알부민 나노입자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이 알부민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이게 어떻게 그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혈액 내에 있는 단백질의 대부분은 알부민이며 대부분의 영양소와 약물을 말초 조직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피곤하면 알부민 주사를 맞곤 했습니다. 저희는 알부민을 나노입자로 만들어서 약물을 부착해 표적 세포까지 전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부민을 나노입자로 만드는 기술 자체는 전 세계 5개 회사만 스케일업 기술을 보유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기술이며 저희는 국내 최초, 세계 5번째로 스케일업 공정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임상 일상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알부민은 많은 약물과 잘 부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앞으로도 다양한 항암제, 난치성 치료제의 전달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존 약의 성분을 많게는 1000배 이상 활성화시키는 SN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을 들어봤는데요. 바이오 기업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또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업계의 목표가 지금 현재처럼 상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이 거의 상장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바이오 업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개발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단기적 성과를 위해 주요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아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국가적 자원을 받더라도 실제 개발 이익을 국내에서 가져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 제약회사들도 더욱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라이센스와 인수합병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끌어서 IT 업계와 같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그 열매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체내 흡수가 어려운 항암 물질을 주사제로 만들어서 약효를 극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암 정복을 앞당기는 데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오 위클리 SN바이오사이언스 박영환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동화책이나 그림책에 단골로 등장하는 꿀벌은 실제로 달콤한 꿀도 생산해서 왠지 친근한 느낌인데요. 언제라도 양봉 농가에 가면 웽웽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십만 마리의 꿀벌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최근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 많았던 꿀벌이 종적을 감추고 있다는 건데요. 꿀벌이 없어진다는 건 자칫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추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호종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꿀벌과 관련해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알려져 왔지만 사실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경고문의 내용인데요.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봄이 찾아왔음에도 벌통에서 벌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인데요. 실제로 최근 꿀벌들이 사실상 위기 국면에 놓였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적으로도 전 세계의 꿀벌의 개체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양봉농가들을 중심으로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꿀벌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이 확산되고 있음이 알려졌죠. 미국, 브라질,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 무리가 돌아오지 않아 벌집에 남은 여왕벌과 애벌레가 때로 죽는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매년 벌 손실 조사를 해온 비영리 단체인 BIP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국 평균 45.5%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보고된 바에 따르면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손실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꿀벌은 왜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과학으로 최고 권위 있는 학술지들 중 하나인 사이언스는 군집 붕괴 현상과 같은 유충과 여왕벌이 폐사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살충제, 질병, 기생충,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나쁜 날씨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살충제부터 알아보자면 살충제에는 곤충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마비와 죽음을 초래하는 비교적 새로운 종류의 살충제인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벌들은 네오니코티노이드에 노출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생충인데요. 바라오 진드기라고도 알려진 기생충들도 벌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드기는 벌 군락에서만 번식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른 벌과 어린 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흡혈 기생충으로 벌들은 다리나 날개를 잃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벌들의 개체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제레미 커 오타와 대학교 교수팀은 꿀벌들이 지구온난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거나 비가 많이 쏟아지면 적응하지 못해 쉽게 죽을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꽃이 피고 지는 기간이 짧아져 꿀벌이 꿀을 모을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는 것 또한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꿀벌은 온도 변화에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기온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점과 꿀벌의 주 먹잇감은 꽃나무인데 최근에 봄에 피는 개나리나 벚꽃을 보면 언제 피었는지 모르게 빨리 피고 또 빨리 져버린다는 점, 이 모든 점들이 꿀벌 생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꿀벌이 멸종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먼저 꿀벌의 멸종은 식물, 동물들과 인간의 삶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이 없다면 우리는 맛있는 사과, 체리, 그리고 많은 다른 과일과 채소를 맛볼 수 없게 될 것이고요. 농작물의 생산량 또한 꿀벌의 멸종으로 인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텐데요. 특정 식물종에 의존하는 초식 동물이 먼저 영향을 받는데 식물이 사라지면 그들은 멸종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와 고기로 사용되는 많은 소들은 알팔파와 루핀에 의존하는데 둘 다 곤충의 수분 작용에 의존하는 식물들이죠. 만약 소의 식량 공급이 감소한다면 고기와 우유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식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초식동물의 개체수 감소로 인해 3차 육식동물은 그 즉시 고통을 받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삶 영역에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꿀벌. 그렇다면 현재 어떤 노력을 통해 꿀벌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노력들 중 하나는 역시 기후변화 자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인 탄소 중립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살충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될 수 있고요.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가급적 살충제를 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꿀벌이 생존하기 위해 많은 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꽃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도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꿀벌 멸종에 관한 이야기와 실제로 꿀벌이 멸종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나아가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한 노력 등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꿀벌이 멸종한 4년 뒤에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인용문으로 시작한 호기심이고, 사실 확인을 한다면 꿀벌의 멸종이 인류 멸종으로 이어질 리 없겠지만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러한 변화들로부터 시선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보다 나은 미래로의 한 걸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해 OLED 물질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전영민, 서민아 박사팀은 고려대와 공동으로 테라헤르츠파 분광 기술을 이용해 테라헤르츠파의 투과율 변화에 따라 OLED 물질의 결함 정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검사법으로는 OLED 디스플레이에 전극을 붙이거나 자외선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OLED가 파괴돼 재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발전시키면 OLED 디스플레이 제작 공정 중간 단계에서 성능 저하 위치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건양대 공동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혈액에서 마이크로 RNA 574가 매우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시스템이 첨가물이나 별도의 과정 없이도 고감도로 마이크로 RNA를 검출할 수 있으며 형광 발현을 통해 알츠하이머 발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5월 수상자로 이정용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 교수는 유기 고분자와 양자점을 이용한 고성능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해 차세대 광전 소자를 구현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선정해 주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지난 1월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 폭발이 최상층 대기인 전리권에도 허리케인급의 초강풍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UC 버클리 브라이언 하딩 박사 연구팀은 나사의 전리권 연결 영역 탐사선과 유럽 우주기구 ESA의 자기장 관측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가 화산 폭발 후 수시간 만에 전리권에 시속 720km의 강풍이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강한 바람은 전리권의 전류 흐름에도 영향을 줘 적도 고층 전류가 5배로 급증한 뒤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일시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통가 화산 폭발을 통해 전리권이 우주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치료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유행 상황까지 대비하는 치밀한 대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